그달부터 나는 주급쟁이가 됐다. 남편의 판단은 옳았다.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받으니까 다시 하루하루 쪼개서 쓰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거의 외상장부를 안 긋게 되고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줄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단골 생선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잠시 기다리고 서 있었더니 좌판 저편 어둑한 가게 안에 있던 주인이 나를 발견하고 황급히 뛰어나오더니 점원한테 애누리 안 하는 점잖은 사모님을 기다리게 한다고 핀잔을 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가게에서 나를 봉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알았다 해도 같은 가게에서 안면을 바꿀 수 없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단골집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 의혹은 의혹을 낳았다. 단골집에 속았다는 생각은 시어머니한테 속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나를 살림 못하는 며느리로 만들려고 일부러 비싼 집만 골라서 일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값을 깎을 줄 알게 되고 새로운 단골집을 개발하게 되면서 식탁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않고도 주급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부잣집 아시노릇 대신 싼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악스럽게 흥정을 하고 덤을 달라고 떼를 쓰고 살 듯 살 듯 하다가도 100원 때문에 안 사겠다고 해서 장사꾼으로 하여금 치맛꼬리를 붙들게 하는 술수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대문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는 일에서 활기를 찾는 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수입에 내 지출을 맞출 수 있게 된 게 처음에는 신기하여 신바람도 났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그래봤댔자 흐지부지 쓸 돈은 되지 않았다. 흐지부지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그 정확한 용처를 알지 못했다. 어떤 때는 시장 노점길 광주리 장수들 중에 수줍은 듯 생뚱스럽게 끼어앉은 꽃 파는 아줌마의 양동이에서 곽꽃을 한 다발 사고 싶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종로 5가 내거리 모퉁이집에 새로 생긴 책방에서 잡지책을 한 권 사고 싶은 것도 같았지만 막상 하라면 다 아니었다.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사소한 거라면 주급으로 강등되기 전에라도 못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내가 외상장부를 긋지 않게 된 것을 이제 살림 재미를 알게 됐다고 대견해 했지만 살림 재미는 내 옷이 아니었다. 억지로 팔다리를 끼웠다 뿐 내 몸에 안 맞는 옷이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견디는 일이 피곤하고 피곤해서 허공에다 대고 악이라도 쓰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뭔가가 조만간 안 맞는 옷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적도 있었지만 나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욕망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보다 먼저 밝혀진 것은 새돈,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빠다라시 지폐의 정체였다. 선들바람과 함께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다. 시집에서뿐 아니라 친정에서까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신랑의 생일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엄마는 사돈집에서 초대하건 말건 음식이나 선물을 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친정은 형편이 지금처럼 영락하기 전에도 체면치레용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집안이었다. 사돈간에는 불각은 불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죽어도 시집 문지방을 베고 죽으라는 식의 가정교육까지 받은 바는 없지만 엄마의 이런 원칙 때문에 섭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정 나들이만 해도 그렇다. 내가 시집으로 아주 오던 날 엄마가 목 놓아 울었다는 소리를 올케한테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친정 나들이를 해서 내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엄마의 상실감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친정 나들이만 다녀오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셀쭉했다. 팥빵이나 인절미 등 잡술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표정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요령이 생겼지만 엄마까지도 점점 자주 오는 딸을 반기지 않자 나만 속이 상하게 됐다. 내가 시집살이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건
엄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기특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목적 상실처럼 타격이 되었다. 그럴 때 만만한 건 남편밖에 없었다. 당신만 외아들이냐? 나도 귀한 외동딸이다. 귀한 외동딸은 안 따는 옷가상을 모시고 사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남편을 들볶았다.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능글능글한 데도 있었다. 그럼 바꿔 살까? 라고 나를 약올렸다. 싸움이 안 되는 입씨름 끝에 나 대신 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처가집에 들러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을 도와드리고 엄마의 말벗도 되드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는 약속을 잘 지켰고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바꿔서 효도하긴 오래가지 못했다. 오랜만에 들른 친정에서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로 청승맞게 사위 혼자 오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자 일단 안심은 하면서도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나를 나무랐다. 아이고 이 한심한 철부지야. 사위는 백년손이란 소리도 못 들었냐? 혼자서 우두커니 와 앉았으면 내외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가슴 먼저 내려앉고 입 짧은 사위 대접하는 것도 큰일이고 이게 웬 고생인가 싶더니만 내 짓이었구나. 당장 그만두거라. 시집 갔으면 전하 시집살이 잘할 일이지. 친정애미까지 시집살이 시킬 일이 있다던? 사위가 백년손이면 며느리는 백년종이냐고 또 한 번 남편에게 시비를 거는 걸로 그 일은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곧 돌아온 남편 생일이라 엄마를 상객으로 초대해서 시집의 유난스러운 음식 솜씨랑 이 한심한 철부지가 대접받고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시어머니의 특별한 나들이에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들이가 잦은 편도 아니었고 어디 갔다 오마고 되는 친척에 대해서도 별로 귀담아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외출 범위를 잘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꼭 목욕지기를 하고 가는 나들이는 아침부터 매사를 삼가는 모습이 막연하게 종교적인 게 느껴져 아마 절에 다니시나 보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생일 치성을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목적지 거의 다 갈 때까지도 절인 줄 알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명륜동이었지만 외진 골목이 성균관 담을 끼고 있어서 보통 동네하고 달라 보였다. 산속의 절은 못 돼도 민가 속의 절집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박수무당 집이었다. 박수무당은 시어머니를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했다. 그 호들갑스러운 환대만으로도 시어머니가 그 집에 얼마나 중요한 단골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회색 바지에 옥색 저고리에 남색 비단 조끼를 입은 40대의 박수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목소리는 방송국에 나오는 내시처럼 간드러졌다. 벽에는 박수가 모시는 신령님들의 채색 그림이 울긋불긋한 종이꽃과 헝겊으로 장식돼 있고 재단에는 과일과 떡 등이 미리 차려져 있었다. 가운데 그림이 칠성님이라고 했다. 나는 칠성님은 북두칠성으로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별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신령님들의 생생한 원색 그림에 머리끝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칠성님 전에 빳빳한 새 돈을 놓고 절을 하기 전에 나에게도 새 돈을 주면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시켰다. 박수무당은 방울을 흔들면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몇 번지 몇 호의 대주 누구누구 하면서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연불 비슷한 가락으로 주워 섬기면서 덕담을 늘어놓았다. 주로 무병장수하고 재산이 불 일어나듯 하고 자손이 창성하라는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부비고 고개를 조아려가며 간간히 옳습니다요, 아무려면요 하고 응수했다. 박수가 무슨 볼일이 있는지 둘둘만 깃대를 들고 내 앞으로 왔다.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가슴이 두방망이질했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새아기 언제 태기가 있을지 좀 봐달라고 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왜 태기가 언제 있을지를 저자한테 묻나. 나는 남편과 합의하여 피임을 하고 있었다. 확실한 피임법도 기구도 발달돼 있지 않을 때였지만 나는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얻어들은 잡다한 성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 배란이를 이용한 피임법도 있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대신 우리처럼 실패해도 겁날 것 없는 정당한 부분은 시험해 볼 만했다. 우리는 실험 중이었고 아직은 실패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자한테 손자 볼 때를 묻는단 말인가. 나의 모멸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수무당은 둘둘만 5개의 깃대를 내 앞으로 들이댔다. 영문을 몰라 뒷걸음질 치는 나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새아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하면서 나에게 깃대를 하나 뽑으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둘둘만 깃대 쪽은 자기 겨드랑이에 끼고 내민 대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 면할 길이 없다고 체념한 뒤였지만 까닭없이 떨렸다. 펄렁하고 남색 깃발이 딸려 나왔다. 시어머니 안색이 굳어졌다. 좋은 징조는 아닌가 보다. 박수무당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서 한 번 더 뽑으라는 신용을 했다. 나도 까닭없이 긴장해서 단박에 뽑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신중하게 2번째 기를 뽑았다. 이번에는 초록색이었다. 그래도 길한 색은 아니라는 걸 나는 눈치로 알아차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색 깃발이 나와야 좋은지 아는 바 없이도 불길한 색깔만 뽑았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이도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미신의 힘에 공포를 느꼈다. 박수무당이 나를 이런 공경에서 구했다. 마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올해는 아기 안 들어선다고 했잖아. 내년 돼야 해. 내년은 정 2월 아니면 늦어도 춘 3월 안에 태기가 있을 테니 두고 봐. 우리 대감이 언제 거짓말 시키는 거 봤어? 못 믿겠으면 자. 박수무당은 내가 뽑은 2개의 깃발을 걷어다가 나머지 깃발하고 같이 둘둘 말아 이번에는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시어머니가 공고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깃대를 뽑자 이번에는 붉은 깃발이 펄렁하고 풀려나왔다. 박수와 시어머니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졌다. 나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붉은 깃발이 아마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응답인 듯 했다. 생일 치성이 끝나자 점심상이 들어왔다. 상을 들여온 박수 여편네가 상머리에 앉아서 나를 할금할금 훑어보면서 야죽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님 참말로 잘 보셨시다. 보자. 눈매는 한성깔 있게 생겼지만서도 코가 복코니까 받을 복이 있겠고 어깨는 나부죽해도 엉덩이는 팡파짐하니까 생산에도 지장이 없을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자넨 관상도 보나? 이이한테 신내린 대감을 공양해 온 지 벌써 20년이 넘는 걸 입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지 않남요? 원 사람도 자네 입심을 누가 당하겠나? 입에 붙은 말이 아닐시다. 제가 마님 속내를 훤히 아니까 이번엔 소원이 뭐라는 것도 저절로 아는 거죠. 효자 아드님이 색심하는 어머니 마음보다는 제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신다고 섭섭해 하실 때 제가 뭘 했습니까? 박수가 느물느물 한 수 거들었다. 이 여편네가 누구 앞에서 서당계 분수를 함부로 넘나? 그나저나 우리 은행집 마님 정성을 새아씨가 대물림해야 할 텐데 우리 단골 중에 은행에 다니는 집이 어디 한두 집인가? 그래도 은행에서 갓 찍어낸 돈만 가져오는 정성은 마님 하나뿐이야. 우리 대감이 그 정성 기특하게 여겨
이번 난리통에도 외아드님 털끝 하나 안 다치게 지켜주었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쬐끄만 마님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내가 무슨 욕심이 많다고 새아기 앞에서 핀잔을 줘. 나 욕심 없어.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어떻게 욕심인가? 원형이정이지. 마님, 문자 안 써도 돼. 욕심이면 어때? 우리 대감도 욕심 많고 탐심 많으니까 상관없어. 우리 대감 삐칭이 또 얼마나 잘 삐친다고. 어떤 때 제일 잘 삐치냐 하면 되로 받고 말로 섬으로 내려줬는데도 자꾸 더 달라면 그야 당연히 삐지지. 우리 대감도 숨 돌릴 새가 있어야 하거든. 아들 장가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연애 거는 여자가 생겼다니까. 또 혹시 예수쟁이 집안이면 어떡하냐고. 노심초사.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을 해도 안달을 했사타가 이렇게 하염없이 음전한 며느리 본지 얼마 됐다고 손자 타령이야. 내년에 들어서야 명과 복을 갖춰 태어난다고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알아들었으니 늙은이 너무 핀잔 주지 마. 나 아까 새애기 푸른기 뽑는 거 보고 아차 내 욕심이 지나쳤구나. 벌써 가슴이 한 차례 내려앉았으니까. 우리 대감맘을 마님이 그렇게 직접 읽어버리면 난 할 일이 없어지잖아.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드님한테 새 돈만 달라고 조르지 말고 이제부턴 그저 많이만 달라고 해. 마지막으로 박수무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박수집에서는 치성 들인 과일과 떡을 몽땅 싸주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 집 아이들도 먹어야 한다며 반 이상을 덜어놓고 작은 보따리를 만들었다. 내가 들으려고 해도 너는 한도 받고 들어야지 하면서 내놓지 않았다. 나는 굳이 그걸 들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말없이 시어머니 뒤를 따랐다. 아가, 박수집에서 들은 거 너희 서방님한테는 옮기지 말아라. 딴 얘기는 다 괜찮지만 새돈 얘기 말이다. 난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 새돈이 좋아. 내 아들의 정성까지 보태진 것 같아서 아무리 갖다 줘도 자꾸 더 뜯지 못해 하는 게 무당들 아니냐. 박수는 통이 더 커. 내가 성의껏 갖다 바치건만도 성이 안 차겠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단골들한테는 늘 그렇게 걸근거리는 게 말버릇이란다. 그가 호기 부리는 게 나무랄 수 없는 게 단골들은 다 그 집 신령님 덕본 사람들이니까. 나도 신령님 하라는 대로 해서 너희 서방님 건졌잖니. 남자들이 그런 소리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 집안의 대주가 무고하려면 여자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공을 들여야 한단다. 더군다나 그 집은 너희 서방님 명딸이건 집이란다. 신식 교육 받은 내가 다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 넌 1년에 몇 번만 나 따라다니면 돼. 갈 때마다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알았자? 나는 내가 목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밤에 남편에게 따져봐야지 벼르고 있던 참에 시어머니가 거의 애걸조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라는 거로구나. 나는 내가 시집와서 느낀 어떤 이질감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혐오스러운, 그러나 개선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미리 원천 봉쇄돼 버린 것 같은 시집의 이상한 풍습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 문화의 차이의 심각성을 처음 들은 건 올케 언니로부터였다. 올케는 시집가기 어려워 보이던 시누이가 꽤 괜찮은 신랑감을 데려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연줄 혼인보다 연애 결혼이 어려운 까닭을 문화의 차이에서 들었다. 양가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 든 연줄 혼인은 그런 일이 없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 믿고 맺어진 혼인은 양쪽 집안의 사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여자가 힘들어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그때 그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도 아니고 이 단일 민족이 암만 서로 다르게 살고 싶어도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만큼밖에 더 다르게 살랴 싶었다. 원래는 낯가림이 심했었지만
미군 부대에서 무난히 부대 끼고 나서는 내 융통성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 문화의 차이가 맞는 것 같았다.